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일자리가 250만 개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지금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야 될 숙제들 많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 어찌 보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밀린 책도 읽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면서 지냈습니다. 네. 청와대에 나오니까 좀 건강해지셨습니까? 예, 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 청와대에 계실 때는 살이 이렇게 쭉 빠지셨는데 조금 좀 살 좀 찌셨어요? 네, 좀 늘었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4년을 지났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네, 일단은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만 해도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이 언론의 주요 뉴스였었습니다. 아, 처음엔 심각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위기는 모두 극복했습니다. 게다가 6.25 이후에 역대 정권에서 북한과의 휴전선이나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로 인해서 항상 우리 군인의 희생이 있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 단 한 명의 사망자, 부상자도 없는 그런 평화 시대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은 충돌도 없었네요, 생각해보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 경제의 신용은 현재 최상위입니다. CDS 프리미엄이 이제 금융위기 내로 가장 낮고요. 그리고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의 국가 신용 등급을 보면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홍콩, 대만보다도 한 등급 높고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2등급이나 높습니다. 아주 놀라운 결과고요. 일본보다도 높습니까? 2등급이 높습니다. 네. 이러한 신용 등급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유럽에서 5년물 7억 유로를 외평채를 발행했는데 비유럽 국가로서는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했습니다. 아, 네. 예, 이것은 돈을 빌린 우리가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네. 돈을 빌려준 쪽에서 우리에게 이자를 주는 겁니다. 네. 이러한 놀라운 일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반도의 평화가 기반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랑을 너무 길게 하시네요. 자, 현 정부의 정부 초기에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많이 추진했어요. 자, 권력기구에 대한 개혁 잘 안착됐다고 보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면 좀 뽑아주십시오. 네,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성과 중 하나입니다. 권력기관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여소야대 국회가 지속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전에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국회 선진화법도 있었죠. 네. 예, 야당과 진보적인 야당과 손을 잡아도 법 개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서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를 수립했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대표적인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개혁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하에 국정원은 인권 침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자부합니다. 이게 지난 정권에서는 국정원이 무고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고 언론사를 사찰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 옛날 일이 됐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경우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복을 위한 기업 세무조사는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요,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했고 경제도 나아졌고 권력기관도 개혁했고 별다른 또 큰
권력형 비리나 친척 비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문재인 정권 4년 최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회 전반의 문제도 거의 해결했거든요. 예, 아마 농민들이 예. 경운기나 트랙터 몰고 시위하는 거 우리 정권 하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예, 이것은 쌀값이 안정됐고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요. 네. 또한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한으로 남아 있었던 그러한 그 장기 미해결 노동 현안. 네. 이게 KTX 여승무원의 복직, 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복직, 삼성전자 반올림 보상, 파인텍 노동자의 복직, 그리고 13년이라는 국내 최장기 해고 분쟁이었던 콜텍, 그리고 전공로 해직자의 복직. 우리 정부 하에서 미해결 장기 노동 현안은 100%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숙제들도 다 했는데 그럼 못한 건 민심은 싸늘합니다. 자, 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참 예. 아픈 게 있죠. 네. 부동산. 예. 부동산 문제가 가장 아프고 또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저금리 기조의 이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된 이제 그런 상태인데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계획 이후에 4, 5년이 걸려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문제만으로 우리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사실은 모든 통계 수치를 가지고 계획을 잡습니다. 네. 서울시의 인구는 지난 4년간 연 평균 한 7만 7천 감소합니다. 연평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인구가 한 2.18명 정도 되기 때문에 1년에 3만 5천 가구 정도가 서울에서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신규 착공이 연 5만 가구 정도 신규 착공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물론 그전에 MB 정권 때는 연 2만 5천 가구, 박근혜 정권 때는 연 3만 3천 가구의 신규 착공이 있었습니다만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규 공급이 이루어진 겁니다. 신규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예, 그렇게 됐는데 멸실이 한 2만 가구 됐고요. 그렇게 보면 여기 모든 그 통계 수치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게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네. 2018년까지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서울에서 연간 5만 가구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 아무리 많아도. 네. 그랬는데 2019년에 갑자기 한 40% 중반대로 이렇게 증가율이 네. 높아지면서 7만 가구가 1인 가구가 증가합니다. 예. 그러면서 수급상 이 조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1인 가구의 증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네. 연간 10만 가구 이상 증가했을 거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그 실책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간의 공급을 제때 하지 못한 것. 네. 이 문제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아파트 수급에까지 조절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현재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아마 이달부터 그 대책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날 건데요. 네.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국민들께서도 아마 지켜보시면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상조, 김현미 카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죠? 뭐 아무튼 그분들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신 분인데요. 자, 인간 문재인을 보다가 대통령 문재인이 됐습니다. 참 어떠셨어요? 네, 뭐 대통령님에 대해서야 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아 온 것과 같습니다. 예, 따뜻한 마음이 있죠. 네. 예, 이게 뭐 측은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합리적 판단을 하십니다. 네. 이것은 뭐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결국 사람이 먼저다라는 네. 말이 인간 문재인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자, 문재인 사람 좋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대통령으로서 조금 단호하게 더 조금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약점 좀 아픈 얘기도 좀 해주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은 직전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적절한 것 같지는 아니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뭐. 대통령이 안 들을 거예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네. 예, 그거는 네.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자, 문재인 정권이 독재 정권이다, 전제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재자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그건 전혀 뭐 현실과 동떨어진 그 인식 같습니다. 현실과 좀 동떨어졌습니까? 네. 네. 독재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칭하는 거는 조금 수긍하시지는 않죠. 그건 뭐 괜히 하는 말이겠죠. 예. 차기 대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글쎄요. 저는 뭐 지금 후보들이 좀 미래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데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 대통령 후보들이 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뭐다. 네. 그리고 어떠한 것이 시급하다. 예. 라고 하면서 나는 집권하자마자 몇 년 내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자기가 진단한 현실의 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겠다. 그렇죠.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리더는 그래야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하나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 시절에 네. 지역 상생형 일자리라든지 산업 정책으로서의 빅3라든지 신남방 신북방 정책으로 외교의 지평을 늘리는 거라든지 그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해운 산업을 재건하겠다라든지 네.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그 플랜이 사실상 다 마련됐던 겁니다. 그 전에요. 예, 이미. 그리고 지금 해운 산업 재건 계획은 집권 초기부터 즉시 추진하지 않았다면 네. 지금 해운 대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요. 현재 24,000 TU급 12척, 네. 16,000 TU급 8척이 공급되어서 HMM이 그 얼라이언스에도 들어갔고 네. 저렴한 해상 운송비로 우리 수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네. 상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그 운임이 우리의 2~3배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수출 물량을 아마 실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네. 현재 계획을 잡고 네. 집권하자마자 즉시 이런 것을 이행하겠다. 예. 나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것으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해서 중용했던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문재인 정부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뭐 인하대 로스쿨의 김인혜 교수가 그 한 말이 저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장이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조직을 이용하는 것. 즉 정치 권력이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생기는 공백. 그러니까 자율권을 준 거죠. 네. 이것을 이용해서 조직을 정치적으로 타락시키고 개인이 출세하는 것. 네. 이게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아마 이런 김인혜 교수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서 임기를 정하는 자리는 그만큼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네. 이에 따라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그동안의 수사는 결국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네. 감사원장의 경우는 더합니다. 네. 감사원이 비록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완전한 독립을 보장했습니다. 네. 이러한 독립선 보장 차원에서 업무 보고조차 최소화했습니다. 예. 1년에 한 번 정도 형식적 수준의 업무 보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거는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같은 독립성 보장을 악용해서 조직을 정치적으로 타락시키고 개인의 출세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감사원의 미래를 위해서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권력이 감사원장의 임기를 침해해서도 안 되지만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정치하겠다고 스스로 임기를 침해하는 것, 그것 역시 안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총선 직전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고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의심받는다. 그렇게 조직에서 이렇게 반대하자 사표를 던졌잖아요. 그때 사표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표를 던지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말만 했지. 네. 사표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말만 하고 그냥 가셨군요. 네. 네.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장님 모르는 것도 있습니까? 그거는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갑자기 Y 공작설, 여권의 공작설을 주장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아는 바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 제안을 한 여권 인사가 있다면 누군지 밝히면 네.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네. 그게 여권의 공작인지 아니면 그쪽의 공작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반도 평화적 정착을 위해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실장님도. 자, 통일부를 없애야 된다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치인에게 바이블이자 교과서는 헌법입니다. 네.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 헌법입니다. 헌법이 국가와 대통령에게 부여한 일이 있습니다. 예.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각 정부 부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정부 부처는 그 설립의 근거가 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헌법의 그 각 조의 마지막 문장은 네.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다. 할 수 있다. 네. 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국가와 대통령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처가 통일부입니다. 예. 만약에 통일부가 없다면 국가와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의 의무는 어디서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이는 대통령의 그 어떤 선서에 나와 있는 신성한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과 법률상 북한은 외국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담당할 사안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본방 사수 인증 퀴즈.